네, 고금리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전해드린 그 보도와 관련한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것이 2000년도 7월 달에 마련이 됐죠. 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년 이상 2년을 원칙으로 하던 계약을 2년 이상 한 차례 더 늘려서 4년까지로 늘리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 도입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좀 더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전세값을 더 올리는 그러니까 2년짜리가 4년이 되다 보니까 주인들은 애초부터 4년을 계산해서 전세값을 더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첫 2년간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년이 올 8월로 1차 만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현재 시장의 시세하고는 관계없이 2년이 4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 또 아예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조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과 의회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임차인들, 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사회적 좀 공론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이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입법 개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동결을 하고 또 그 자금 자체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양의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는 돈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대목에서 시중은행에 이 전세 자금 대출을 뭐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버팀목 대출 자금이라든지 정부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전세 자금 대출은 당분간 경제난이 완화될 때까지 일단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출 금리를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지금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깡통 전세 같은 부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깡통이라는 게 속이 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이 빈 전세, 뭐 실제적으로 속이 비었다는 게 아니라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을 흔히 시장에서는 깡통 전세라고 그럽니다. 네. 전세라는 게 일정 금액의 돈을 세입자가 맡겨놓고 기간이 만료되면 그 돈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다면은 주인이 따로 돈을 준비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나갈 수가 없거나 돈을 떼이게 되는데 바로 이 대목을 깡통 전세라고 그럽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매매가가 낮아서 전세가하고 거의 근접을 하면 이것을 깡통 전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국 평균을 보면요. 부동산 원 조사에 보면 전세가가 매매가의 68.8%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2%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는 것이죠. 집을 팔면 전세금을 내주고도 약 30% 이상의 자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깡통 전세가 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근접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져서 집을 팔아도 돈을 내줄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와중에 또 이런 깡통 전세 시스템을 악용한 전세 사기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예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전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자기가 전세를 준 다음에 그 집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팔면은 거기에 등기까지 완료를 해버리면 새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원주인들에게 전세값을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산을 없애버리면 그 돈을 청구할 수도 없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해치는 주거 복지를 해치는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민생 범죄다. 이 대목을 일벌백계 하겠다고 해서 경찰에 특별 수사팀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오늘부터 경찰이 지금 전세 사기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팀을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뭐 깡통 전세 해당 지역을 특별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특히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세 사기 발본 세권 약속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완전히 은닉시켜버리면 그 재산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보전받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전세 사기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 지역으로 이미 정부에 의해서 보시가 된 지역, 그러니까 이미 전세가가 그 매매가에 거의 근접한 지역, 이 대목을 5개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경상북도 포항, 전라남도 목포, 또 경기도 여주, 충청도 청주, 충청도 천안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맺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임차 보증 제도를 활용해서 만약에 깡통 전세로 인해서 또는 전세 사기로 해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보험기관이 대신 내주고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 등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세입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법적 안전장치를 일단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정부도 이 대목에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경찰 수사와 함께 이런 깡통 전세가 생겨나지 않도록 또 전세 사기의 어떤 의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자주 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공자라고 그 우리 유교의 대명사 선현 중에서 가장 그 철학적으로 명망 거의 성인대회로 올라간 분이 있죠. 네네. 이분이 그 제자 자로와 함께 태산 지역,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어느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자식이 호랑이한테 다 물려 죽었다고 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왜 호랑이한테 위험한데 땅으로 내려가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아주머니 얘기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밖에 나가면 세금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이제 논어 이런 데서는 가정맹오호라고 해서 세금을 잘못 운영하면 국민들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공포에 떨게 된다. 이게 하나의 교훈인데요. 사실 그 정부가 국민들과 대할 때 가장 선정을 베풀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세금이고요. 세금 정책을 잘못하면 국민들이 불편해지고 세금 정책을 잘하면 국민들의 살기가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 정책을 잘하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세제 개혁, 세금 제도를 발본색원 완전히 혁파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당정 협의도 거쳐왔는데 오늘 밤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국민들하고 가장 영향이 큰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올리면요. 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좀 세금을 대폭 내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소득세, 근로소득세 지금 물가는 올라갔는데 그 과표가 현실화 안 돼서 월급쟁이들 타격이 큽니다. 이 대목을 과표 현실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동산에서의 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이 종부세 특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는 다주택자 부과 이것을 금액, 자산 가치 총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 등을 포함한 종부세 혁파 방안 이런 안들이 그 이제 정부가 제안을 하는데요. 이 또한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협치 또 국민들의 여론 형성을 통한 지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리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이제 금융회사 세 곳 이상의 대출을 한 사람들,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6명이 4050 세대,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리 역할을 하는 그 405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중채무자 하니까 너무 말이 좀 딱딱한데요. 저는 이 말을 돌려막기 과다 채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행이 지금 이자가 비교적 싸죠. 다른 금융기관보다 쌉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이제 추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대출을 빌리고 나서 자금이 자금난이 해소가 안 되면 좀 더 필요할 경우가 있고 또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은행에 찾아가면 더 이상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 이러면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됩니다. 상호금융이나 여전사 이런 데로 가는데 그쪽은 이 대출 금리가 더 비싸거든요. 그럼 이제 두 군데 은행에다가 제2금융권을 빌리죠. 거기서도 또 대출 한도에 묶이면 이제 대부업체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 흔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다중채무자라 하면 은행 세 곳에서 빌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또 우리은행 이렇게 빌린 거는 금리가 똑같기 때문에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다중채무자라 하면 은행에서 빌렸다 그걸 못 막으니까 그보다 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 이렇게 점점 더 금리 폭탄이 터지는 곳으로 가서 세 군데 이상 금융기관 종류, 업종을 넘나들면서 빌린 사람들을 이제 흔히 다중채무자라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의 발생 요인이 돌려막기입니다. 은행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갚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낮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빅스텝, 자이언 스텝으로 오르고 또 더 오를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상당히 돼서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다중채무자 좀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지원책이 어떻게 보면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만 뭐 집중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이런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다중채무자가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좀 시중의 예상과는 좀 다른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다중채무자,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을 넘나들면서 중복으로 대출받는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40대, 50대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나이의 허리에 해당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세대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픽에 다중채무 비율이 나오죠. 현재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은행인데 저쪽에서 비중 다 못 빌리니까 저게 상호금융으로 갔다가 여신 전문사, 여전사라는 데가 여자 전사가 아니고 여신 전문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데 금리가 높은 쪽일수록 비중이 더 높은데 저게 상당수 인구가
40대 50대더라.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가계부채 탕감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 가상화폐 이자 어떤 유예 조처가 대부분 20대, 30대 청년층의 신혼계층에만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 50대에도 실제로 우리가 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데 왜 나이 차별을 하느냐? 실제로 정부가 좀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려운데 특히 선의로 경제 생활을 하다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쪽에 좀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목 정부가 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하면은 외제차 회사가 굉장히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을 했거든요. 일본 MK택시 교토본사에 아이오닉5 50대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 자동차의 쾌거다, 개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 외제차 거의 없습니다. 외제차 안 씁니다. 일본 차가 좀 원래 성능도 좀 좋은데다가 일본 사람들의 프라이드까지 겹쳐서 외산차 잘 안 쓰는 특히 한국산 차를 아주 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의 차들도 13년 전까지 일본에서 영업을 하다가 안 팔려서 철수했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제 이번에 전기차가 우리가 좀 빠르다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MK택시라는 곳, 일본에서 서비스가 가장 좋은 쾌적하고 자동차도 조용하고 이것은 경영학 교과서에도 연구 대상으로 올라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한국 아이오닉5 차가 좋다 해서 이거를 택시로 사용하겠다. 물론 그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일본 최고의 택시 회사 MK택시가 최고의 성능으로서 한국의 현대차를 지정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본에서 우리가 제품의 성능만 좋으면 어떤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로 현대 아이오닉5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용하고 또 쾌적감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문제는 기술이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일본도 뚫을 수 있는 시장이다. 넘사벽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2분기 성적표 역대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팔 수가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매출이 좀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익은 오히려 올라갔을 수가 있다.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해왔던 이 저가차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고가차 위주로 판매를 했고 그 고가차는 마진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량은 줄어도 상당히 선방할 수가 있다. 특히 지금 그래픽에 전기차가 나오는데요.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뒤졌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 이어서 압도적인 2위, 완성차 회사로서는 현대 기아가 미국 시장의 1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도 현대차 놀랍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에 신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이게 이번에 좋은 이 모멘텀을 좀 살려보는 그런 기술 혁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